전기는 무조건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울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것인지. 부유식 해상풍력은 위대한 도전이다. 오늘은 바닷바람이 울산을 살린다. 저자 김형근 씨와 해상풍력 울산 시민추진단 김정호 씨를 모시고 공동체를 위한 에너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we're seeing? The detritus of a coming war. 혹시 테넷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저는 한 3번 정도 봤어요. 어려워서. 혹시 테넷을 아시나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바닷바람이 울산을 살린다라는 책을 지으셨잖아요. 예. 그 주제하고 딱 맥이 맞는 영화인 것 같아서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테넷은? 테넷이 왜 시간축을 이렇게 옮기잖아요. 네.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미래의 모습도 과거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저는 해상풍력 단지가 없을 경우 울산의 모습과 있을 경우의 울산의 모습이 정말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화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선과 악의 구도가 명확하게 좀 드러나 있어, 이 작품이. 즉 해상풍력 세력은 선의 축에 서 있고 핵 축은 악의 축에 서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그 울산의 미래의 모습을 또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해서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이 절대선은 아니지만 핵은 잘못 건드리면 인류가 파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해상풍력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유식 해상풍력이 뭔지. 그러니까 해상풍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식이 있고 부유식이 있고. 그러니까 낮은 바다는, 얕은 바다는 고정식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깊은 바다 속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이제 나오는 대안이 부유식인 거죠. 처음 제가 부유식 그랬더니 아니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전기를 그러면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뜬다는 거는 똑같은 얘기지만 그 뜬 채로 고정을 시키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정시키는 게 이제 그 체인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고정을 시키는데, 이미 화석연료 시추하는 장비, 그 설비가 부유식 설비가 이미 있어요. 울산에? 아니, 울산이 아니고 전 세계에. 전 세계에? 예. 이미 기술들은 그렇게 나와 있는 기술이 있는 거고 전혀 뭐 생소한 건 아니고요. 그럼 우리나라 제주도에 해상풍력 단지가 있잖아요. 전부 다 그 고정식이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현재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는 전무한 거죠? 전무하죠. 새로운 시도네요. 그렇죠. 네. 모르는 게 당연하네요. 왜 울산 앞바다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울산에서 58km 지점이 부산에서 대마도보다 더 멀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바람 세기가 훨씬 더 세겠죠. 부유식 해상풍력이 바다에 떠 있으면 어업이라든지 고해양 생태계가 걱정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없던 게 생겼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 해상풍력의 강국들이 많은데 그들이 이제 각 나라별로 한 10기가와트 이내의 해상풍력들을 갖고 있거든요. 영국이든 뭐 네덜란드든 덴마크든 갖고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오히려 해양 생태계는 풍부해졌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고정식인데 부유식은 어떻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일본의 고토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2메가와트짜리를 실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명확하게 동영상이 그 부유식 해상풍력을 설치하기 전과 후로 나누는 걸 보게 되면 눈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요. 종류도 많아졌지만 숫자 자체도 많아졌다는 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고토시에서 그 어민들이 하나만 하지 말고 좀 더 확대해달라. 그래서 지금 6개를 추가로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환경 활동할 때 그린피스 쪽 친구들하고 그 부위를 봤어요. 부위라는 게 보통 떠 있는 걸 부위라 그러는데 물고기의 성질이 위에 뭔가가 있으면 몰려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집어 장치라 그래요. 네. 그거를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 과학적인 방식이라고 할 만큼 물고기의 생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덩치의 이 부유물이 위에 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몰려드는 거죠. 몰려든다는 거죠. 몰려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뭐 어업 생태계 같은 경우는 그게 파괴됐다라든지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죠.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좀 행복한 비명을 지를 수가 있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10기가가 어느 정도 양이죠? 보통 핵발전소가 요새 나오는 거는 1.4기가와트인데 그 전에 게 뭐 600메가와트, 뭐 700메가와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기가로 대충 생각하기 좋게 하면 발전 용량으로는 이제 핵발전소 10개인 거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10기가가 어떤 산업적 연관이 있느냐? 10기가와트 정도를 하고 있는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가 해상 풍력에 관한 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나라의 아주 유력한 산업인 거죠.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지만 어쨌든 위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 책에 지금 쓴 게 위대한 도전이라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도 산업이 될 만한 그런 그 정도의 규모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왜 하필 울산이죠? 테넷에 나오는 해상풍력 단지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규모란 말이죠. 그 동네는 이미 자기네들이 석유를 시추하고 생산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왜 그걸 하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아리백, 탄소 국경세 같은 이런 환경 규제가 생기는 이유가 지구의 환경이 더 이상 파괴되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위험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 환경 규제가 바로 코앞에 닥친 미래인데 이걸 대비를 안 하면 포항제철, 울산, 부산, 경남으로 이어지는 제조업 벨트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방안 자체가 없어요. 지금 울산 앞바다에 있는 게 규모가 서울 2배 면적, 그러니까 원자로 9기 정도 되는 그런 대용량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아까 포항부터 경남까지 이런 이 제조업 벨트에 재생에너지를 공급 안 했을 때 우리 기업들이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 리스크라 함은 수출에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당연하죠.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가 아리백 가입을 선언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유식 해상풍력이 안 된다면 혹은 그게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미래에 울산 공장은 더 이상 확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점점 더 쇠락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하청업체들, 자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그야말로 울산의 경제 위기다. 한편으로는 이게 가진 자, 선진국의 논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이제 세계를 제패할 새로운 에너지를 대안으로 내세워서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니들 제품 사지 않겠다라는 어떤 패권으로도 익혀서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쨌든 그 에너지는 필요한 거고 어디서 에너지를 구할까에서는 어쨌든 과거가 미친 영향을 평가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에너지가 그럼 거의 정답에 가까운 에너지냐.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어디에서든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핵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대안으로 가려고 하는 게 문제긴 한데 어쨌거나 재생에너지는 숙명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자본의 속성 가지고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 부유식 해상풍력에 투자하겠다고 한 쉘도 거대한 석유자본이잖아요. 전 세계를 호령했던 친구들이 왜 조그마한 울산 와가지고 제발 하게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느냐. 쉘같이 석유 회사의 자본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거다. 머스크를 제일 싫어할 거다. 가장 석유가 많이 쓰이는 데가 결국은 이제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를 전기로 해버리니 휘발유가 필요가 없어져 버리니 본인들의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자본의 새로운 전략일 수는 있대. 그 이전 산업혁명부터 20세기까지 관통했던 노동 착취형 뭐 이런 걸로 갈 거냐. 그런 반면교사들을 어떻게 다시 재극복하는, 그래서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니 공정한 전환이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우리의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관돼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개발 주체가 누군가요? 지금 다국적 기업인 쉘도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 사태까지 지구 환경이 온 데에는
그런 다국적 기업의 역할도 아주 크거든요. 그렇죠. 그 책임론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책임론보다는 새로운 먹거리를 향해서 이렇게 또 다른 거대한 자본의 손길을 울산에 펼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자본은 하려고 안 그래요. 하이 리스크니까. 우리나라 기업체가 가령 그 불식 해상풍력 듣도 보도 못한 거를 하자 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당시로서는. 근데 굴지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엔지니어들이 그거를 판단하고 해석할 줄 아는 양반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건설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을 맞춰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외 투자사들 중에 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던 그 둘을 서로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이 나서준다면 자기들은 뭐 넘버원이다. 뭐 이런 식의 일종의 이제 배포를 맞춰가는 과정들이 이제 존재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이 왔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자본이라는 게 자본의 그 축적했던 역사적 속성상 안 하는 부분을 보통 이제 해외 투자사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도를 무릅쓰고 되겠다 싶은 거는 무조건 일단 간다는 거죠. 하이 리턴이잖아요. 예. 하이 리턴 다 가져가는 건 아닌가. 예. 울산 시민에게 거기서, 얼마나 이익이 돌아올까. 그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건 뭐냐면 초기 개발 단계에서 네. 개발 단계에서 뭔가가 성공했을 때 거기에서 자신의 적정 이윤을 가져간다는 게 전제가 된 하이 리턴인 거지. 네. 전체 과정에서 전부 다 이건 내 거야 라고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슈엘이나 이런 회사들이 투자하는 이유 중에 이제 울산에 있는 회사 중에 네.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고려아연이 그 회사인데요. 네. 고려아연 자체가 아리백을 선언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울산에 있는 거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호주에다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세워요. REC라는 개념이 있는데 1메가와트당 1REC를 줘요. 1REC는 그 자체로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낮으면 그 REC를 구입을 해서 비율을 맞추는 게 일반적인 회사들이 하는 일인데 고려아연은 아리백을 하기 위해서 호주에다가 발전소를 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셀이나 이런 회사들도 그럼 이 사람들도 REC를 맞춰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울산이다. 그러니까 울산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여기서 그런 설비들을 만들어서 가서 꽂아 놓으면 된다. 결국에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산업이다. 그렇게 되는 그러면 거죠. 울산의 새로운 산업 벨트가 형성이 되는 예, 거네요, 그죠? 충분히죠. 예, 네. 이걸 했을 때는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죠. 네. 이게 없을 경우에 일반적인 뭐 하청업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 대응 없이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 두고 봐야 하느냐? 정말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가 우리의 무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새로운 무역 규제 현실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끌려갈 것이냐, 우리가 선도할 것이냐, 이건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부유식 해상풍력이 울산에 가져올 경제 효과. 될 수 있으면 돈으로 좀 환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용 인원으로 환산해 주신다면 더 쉽게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존의 해상풍력이 주로 고정식이잖아요. 고정식에서 나왔던 통관 자료들이 있거든요. 조금 많은 쪽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메가와트당 32명이에요. 그러니까 메가와트당 32명이니까 만 메가 10기가는 만 메가니까 32만 명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32만 명.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고급 일자리라 그러잖아요. 네네. 가령 이제 설계를 한다거나 네. 어떤 분야의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전체를 총괄한다거나 전체 일자리 중에 한 20%는 그런 일자리라고 보시면 2만 명 중에 약 6만 정도는 고급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 가령 울산대학교나 유니스트에서 한 해 엔지니어로 졸업한 학생 수를 따져보면 엄청나게 적은 거죠, 지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재가 앞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 이미 그 인재 채용 설명회 저번에 예, 했습니다. 해주셨죠? 예, 네. 초기에 지금 18명 채용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 인터뷰 보고 다 해서 지금 채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채용은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네.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임금이 어느 정도 가령 네. 환경영향 평가하는데 환경공학 전공한 엔지니어들이 필요하거든요. 얼마 정도 페이를 책정을 하시냐고 했더니 한 1억 2천 정도는 될 겁니다. 이 지금 해상풍력
해상풍력을 말씀하신 지가 제가 알기로도 꽤 되셨거든요. 얼마 동안 이 해상풍력을 준비해 오셨는지, 또 준비 주체가 누구인지.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는 게 있다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2015년도일 겁니다. 신고리 오리고기 반대 싸움을 하는데, 아니 원자력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해상풍력 얘기를 했는데, 근해 쪽은 바람 크기도 작고 어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들이 좀 많아서, 근데 마침 보니까 우리가 한 거의 30년 동안 육지의 쓰레기를 해양 매립한 지역이 있어요. 네. 그게 동해정 지역이라는 데인데, 거기가 버린 바다였거든요. 그 버린 바다에 그러면 부유식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게 최초로 2015년 토론회 때 얘기를 한 게 그 해외 기업체 중에 국내 그 대표들이 나한테 연락이 오고 진짜 생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매진이 시작한 거였거든요. 행정에서 이거를 책임 있게 가자라고 한 거는 이제 송 시장님이 민선 7기 당선되면서 공식적으로 드러난 게 2018년 11월입니다. 정말 핫한 아이템이네요. 네. 지금 눈에는 안 보입니다만 각 투자사별로 한 150억에서 200억씩은 다 투자했어요. 이미 바다에 그 부는 바람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그 라이다라는 보통 3개씩 설치를 했는데 그거 하나당 20억, 30억이래요. 환경영향 평가 지금 다 계약을 끝냈거든요. 환경영향 평가만 하더라도 4, 50억 합니다. 이미 상당량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부유식 해상풍력이 울산 시민에게 가져올 가장 큰 혜택이 뭘까요? 국가가 재생에너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는 REC에 대한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이익공유제라 그러는데 그 이익공유제의 종류 중에 주민참여형이라고 있고 지자체 참여형이라고 있는데 주민 참여형이라는 것만 가진 그 가중치만 가지고도 산수만으로 따져도 울산에 있는 전 가정의 전기는 무조건 무상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 오. 네. 그리고도 돈이 남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기본소득을 울산 같은 경우는 그 세수 없이 어쨌든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거기다.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20년 운영 허가를 줄지 25년 줄지 30년 줄지 아직 몰라요. 보통 저는 한 25년 갈 거로 봐요. 그러면 25년 지나고 나면 이걸 다 폐기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거대한 구조물을 왜 다 폐기해? 25년 지나면 이거를 울산시가 일종의 기부찬합식으로 인수를 해서 울산시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적금 부은 거를 타듯이 한 25년 계속 또 타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제 새 정부가 원자력을 K-텍소노미에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자력이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핀란드 하나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 하나 만드는데 4, 50년 걸렸어요. 폐기장 하나 만드는데 4, 50년 걸렸다고요? 정부 저장 시설. 예전에 구암 방패장 사건이라고 2002년도에 있었어요. 격렬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지질 조사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이 걸려요. 그럼 그 사이에 손 놓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4, 50년을. 그리고 K-텍소노미에 포함된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있냐. 세계적인 기준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 그런 기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우리는 이걸 친환경에다가 포함시키겠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말 미친 짓이죠. 거기다가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핵폐기물에 대한 그런 처리 대책도 필요하지만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라라는 게 있어요. 열이 나서 그게 제어가 안 될 때는 연료봉이 우라늄 그거를 이제 피복을 싸서 몇 군데 이렇게 위험을 방지하는데 그 녀석이 피복이 벗겨지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사고에 저항이 좀 생길 수 있도록 연료를 써라. 그런 저항성 핵연료를 쓰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단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월상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이제 캐나다에 똑같은 발전소가 있어요. 수명 연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캐나다에는 3조 정도 비용이 들어서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한국은 6천억 밖에 안 든다 이렇게 해서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6천억 근거가 뭔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캐나다 똑같은 설비에 캐나다 공장은 3조가 들고 한국은 6천억밖에 안 드냐 말이지. 부유식 해상풍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어필을 좀 해주십시오. 부유식 해상풍력은 위대한 도전이다. 울산의 꿈이고 미래이다. 울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것인지 쇠락하는 도시로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다. 바닷바람이 울산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라고 말하는 김영근님, 또 그렇다라고 말하는 김정호님.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바닷바람은 울산을 살릴 수 있을까요?